중국이 국경을 봉쇄하면 우리 수단은 끝장입니다. 강대국의 무자비한 보복 협박에도 수단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한국이라는 진짜 친구가 있다. 전 세계가 수단을 비웃었지만 3년 뒤 벌어진 일은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지은 병원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한국이 뚫은 도로로 경제가 폭발했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준 유일한 빛. 저 가장 찬란한 별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익보다 신의를 택한 25년 전의 약속이 어떻게 아프리카의 지도를 바꿨을까요? 외교 교과서에도 없는 가슴 뜨거운 진짜 외교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르툼 외곽 성메리 병원 오후 11시 47분이었죠. 저는 서태웅입니다. 국경 없는 이 사회 소속으로 수단에 파견된 외과의사였어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또 한 발의 박격포가 병원 본관 3층을 강타했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어요. 천장에서 석회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죠.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박사님, 본관이 무너지고 있어요. 간호사 윤채원이 피범벅이 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하얀 가운은 온통 핏자국 투성이었어요. 손에 든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이 났죠. 저는 수술실 창문으로 뛰어갔습니다. 밖은 지옥이었어요. 병원을 둘러싼 반군 병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건물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포성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사님, UN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 강민석이 무전기를 건넸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무전기를 귀에 댔습니다. 여기는 UN 평화유지군 작전본부입니다. 헬기 한 대를 보냅니다. 20분 후 병원 옥상에 착륙합니다. 정원은 11명입니다. 반복합니다. 11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11명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21명의 중증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모두 당장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총상, 폭발 부상, 뇌출혈. 누구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단 11명만 태울 수 있다고 했어요. 박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채원이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로서 25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선택은 처음이었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일단 환자들 상태부터 확인합시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11명은 들것 위에 나머지 10명은 담요를 깔고 누워 있었죠. 모두 신음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의식을 잃은 채였고 어떤 이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명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말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살려야 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형체가 보였어요. 연이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아이의 몸엔 총상이 3군데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 오른쪽 옆구리, 그리고 왼쪽 허벅지.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아이의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이 제 가슴을 쳤어요.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아니 살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죠. 박사님,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죠. 강민석이 3년간 가르쳐준 덕분이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이의 손이 제 가운을 움켜쥐었어요. 그 작은 손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상처를 재빨리 확인했어요. 심각했습니다.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었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2~3시간 내에 사망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위중했죠. 박사님, 시간이 없어요.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강민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복도를 훑어봤어요. 21명, 11명만 선택해야 합니다. 10명은 여기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군이 병원을 점령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박사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윤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학적 판단으로만 하자면 생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먼저 선택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건가요? 다시 소년을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저는 살고 싶어요. 제발요.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야 한다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의학적 판단도 아니었고 논리적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민석 씨, 이 아이를 먼저 옮겨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강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박사님, 하지만 다른 환자들이 더 위중합니다. 30대 남성은 복부 대동맥 손상이고 40대 여성은 뇌출혈이에요. 이 아이보다 먼저 수술해야. 알아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태워요. 제 판단입니다. 강민석이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재빨리 나머지 7명을 선정했어요. 의학적 판단과 직관을 섞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10명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박사님, 헬기 소리가 들립니다. 윤채원이 외쳤습니다. 정말로 헬기 로터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빨리. 저는 환자 한 명의 들것을 잡았습니다. 강민석과 윤채원도 각자 들것을 들었어요. 나머지 의료진들도 환자들을 옮기기 시작했죠. 계단을 오르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환자들의 무게, 떨리는 다리, 터져나올 것 같은 심장, 모든 게 한계였어요. 쿵, 또 한 발의 포탄이 건물을 강타했습니다. 계단이 흔들렸어요. 천장에서 잔해가 떨어졌죠. 조심하세요. 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필사적으로 계단을 올랐어요. 1층, 2층, 3층. 환자들을 들것째 옮기면서요. 드디어 옥상 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로터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죠. 빨리 태우세요. 헬기 조종사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환자들을 하나씩 헬기에 태웠어요. 7명이 탑승했습니다. 마지막은 그 소년이었어요. 저는 직접 소년을 안아 헬기에 태웠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살 거야. 너는 살아야 해.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로요. 아이가 알아듣진 못했겠지만 제 눈빛으로 전달됐을 거예요. 박사님도 타세요. 윤채원이 외쳤습니다. 저는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윤채원과 강민석도 뛰어올랐어요. 이륙합니다. 조종사가 레버를 당겼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쿵.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병원 본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어요. 건물 전체가 잔해 더미로 변했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엔 10명의 환자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현지 의료진 몇 명도요. 안 돼. 윤채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무너지는 병원을 바라볼 뿐이었죠. 헬기는 어둠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제 무릎 위에 누운 소년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그 눈빛이 살아있었죠.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살 거야. 꼭 살아야 해.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인지도 몰랐죠. 그가 장군 가문의 유일한 후손이라는 것도 25년 후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저 한 명의 의사로서 살리고 싶은 생명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25년 후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헬기는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케냐 나이로비를 향해서요. 그곳엔 더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소년을 살릴 수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중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외과 과장이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수술하고 환자 보고 회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무너지는 병원, 헬기에 태운 소년, 그 간절한 눈빛, 가끔 꿈에 나타나곤 했죠. 소년이 살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케냐 나이로비 병원에서 석 달간 치료했습니다. 7번의 수술 끝에 아이는 회복했죠. 하지만 그 후론 소식이 끊겼어요. 친척 집으로 보내졌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병원 의국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였어요.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죠. 수단 신정부가 국가 재건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150억 달러, 중국의 200억 달러 제안을 제치고 한국과 독점 협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수단이라고요? 화면엔 제네바 회의장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놀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연단의 선 남성, 수단 재건위원회 이브라임 압둘라 의장은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25년 전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브라임이라고요? 25년 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어요. 이브라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어요. 25년 전 병원 복도에서 봤던, 헬기에서 제 손을 꽉 잡았던 그 간절한 눈빛.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서 과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물었어요. 제가 깨진 잔 조각 사이에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황급히 잔 조각을 치웠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화면을 향했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이브라임 의장은 37살의 젊은 나이지만 25년 전 내전 당시 한국 의료팀에게 생명을 구조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12살이었고 반군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국경 없는 이 사회 한국팀의 헌신적인 치료로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헬기에 태운 그 아이, 살아야 한다고 꼭 살라고 말했던 그 소년. 25년이 지나 수단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해외 전화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태웅 박사님이십니까?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하지만 약간의 억양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만. 저는 수단 재건위원회 외교 담당 칼리드입니다. 이브라임 의장님께서 박사님과 통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금 시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사님. 그 목소리는 25년 전과 달랐습니다. 성숙해졌고 깊어졌어요.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죠. 이브라임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박사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에요. 이브라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너는 살 거야. 꼭 살아야 한다고. 한국어였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으로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살았습니다. 박사님 덕분에요. 케냐에서 석 달간 치료받았죠. 선생님이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7번의 수술, 수십 번의 치료. 윤채원 선생님은 제게 한국 동화를 읽어주셨어요. 강민석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요. 다들 당신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형제들도 모두요. 병원에 있었는데 건물이 무너졌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25년간 공부했어요. 수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꿈을 품고요. 그리고 휴전 협정 후 사람들이 저를 재건위원회 의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제네바 회의를요. 네. 모두가 돈을 제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 자원뿐이라는 거요. 이브라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박사님은 달랐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선생님은 저를 선택하셨죠. 의학적으론 다른 환자들이 더 위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태우셨어요. 당신의 눈빛을 봤어요. 살고 싶다는,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봤죠. 네. 그리고 저는 살았습니다. 박사님이 주신 생명으로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갚는다니요? 박사님께서 저를 무조건 믿어주셨듯이 저도 한국을 무조건 믿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대가 없이 저를 살려주셨듯이 저도 한국과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중국 대표는 얼굴이 벌개졌고 미국 대표는 항의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선택이 옳다고요. 이브라임, 박사님, 하르툼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제가 꼭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우리나라를 구한 은인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가겠습니다. 꼭 가겠어요. 감사합니다. 항공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윤채원 선생님과 강민석 선생님도 함께 오실 수 있다면 세 분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해 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무너지는 병원, 떨리는 손, 그 선택의 순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요. 저는 곧바로 윤채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부산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채원 씨, 나야. 텔레비전 봤어요. 박사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르툼으로 가자. 이브라임이 우릴 초대했어. 정말요? 가야죠. 꼭 가야 해요. 강민석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번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민석 씨, 들었어요? 네, 박사님. 방금 뉴스 봤어요.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함께 가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언제든지요. 일주일 후 저희 셋은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25년 만에 재회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소년은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생명을 구해준 은인들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르툼을 향해서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의 선택이 이렇게 될 줄이야. 하지만 아직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단과 한국의 협력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브라임과 저희의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르툼 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사하라의 열기였죠. 25년 만에 다시 밟는 아프리카 땅이었습니다. 박사님, 저기요. 윤채원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그녀가 가리킨 곳엔 대형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보였죠. 환영합니다. 서태웅 박사님,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수단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외교 담당 칼리드입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쓰는 남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의장님께서 직접 마중 나오시려 했습니다만 긴급 회의가 있어서요. 숙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많이 변했네요.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도 25년 만이었죠. 네, 재건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칼리드가 대답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박사님, 의장님께서 오후에 뵙고 싶어 하십니다. 칼리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저희는 재건위원회 본부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새로 지은 것 같았죠.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그 소년을 다시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유창했습니다. 이브라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브라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시죠. 고개를 드세요. 제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브라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사님,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을 다시 뵐 날을요. 윤채원도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선생님, 이브라임이 윤채원을 봤습니다. 채원 선생님, 한국 동화를 읽어주시던 분이시죠. 아직도 기억합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요. 그걸 기억하세요? 윤채원이 놀랐습니다. 모든 걸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제가 아플 때마다 곁에 계셨죠. 강민석도 다가갔어요. 민석 선생님,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죠. 처음 배운 한국어가 뭔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빨리 배울 줄은 몰랐습니다. 강민석이 웃었어요. 저희는 앉았습니다. 이브라임이 차를 따랐어요. 직접요. 25년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브라임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힘들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죠. 아버지, 어머니, 두 형과 여동생 모두 그날 밤 병원에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척 집에서 자랐습니다. 삼촌이 저를 키워주셨죠. 공부에 집중했어요. 언젠가 수단을 재건하겠다는 꿈을 품고요.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신 겁니까? 네. 휴전 협정 후 사람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압둘라, 장군의 아들이라고요. 아버지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부패하지 않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했죠. 이브라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재건위원회 의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책임감을 느꼈죠. 제네바 회의는 어땠습니까? 윤채원이 물었어요. 이브라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봤어요. 우리 자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하신 겁니까? 네. 박사님께서 25년 전에 보여주신 것처럼요. 선생님은 제게 아무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살려주셨죠. 대가 없이요. 이브라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라는 거요. 한국은 우리를 거래 대상이 아닌 인간으로 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의 반발이. 강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브라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국은 경제 제재를 위협하고 있어요. 중국은 인접국들을 압박하고 있죠. 유럽도 불편한 기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티겠습니다. 박사님께서 25년 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도 이 선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때 급히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의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도 동조하고 있어요. 우리 무역로가 차단됩니다. 이브라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사흘 후입니다. 모든 강료들을 소집하세요. 1시간 내로요. 남자가 나갔습니다. 이브라임이 저희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네요. 당연히 가보셔야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박사님, 내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브라임이 나갔어요. 저희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서 윤채원이 말했어요. 박사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중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 보이네요. 강민석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 좀 봅시다. 국제 정세가 어떤지요? 화면엔 각종 기사들이 떠올랐어요. 대부분 수단과 한국의 협정에 대한 비판이었죠. 한국의 무모한 도박, 수단 자원 전쟁의 새로운 국면, 중국, 아프리카 영향력 잃을 위기, 미국, 수단 협정의 우려 표명, 모두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윤채원이 걱정했어요. 저도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브라임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단단한 의지가요. 버텨낼 겁니다. 그 아이는 강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르툼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2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는 병원, 헬기, 그 소년의 손. 그때 저는 단지 생명을 구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브라임과 저희, 그리고 한국의 시험이요. 과연 우리가 강대국들의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의리와 신뢰만으로 충분할까요? 다음 날, 그 답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브라임이 직접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함께 가실 곳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났어요. 40분쯤 달렸을까요? 낯익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성 메리 병원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아니, 있던 자리라기보다는 새로 지어진 병원이 서 있었어요. 재건했습니다. 25년 전 무너진 그 병원으로. 이브라임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차에서 내렸어요. 병원 입구엔 큰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25년 전 이곳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한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한글과 아랍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 아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명의 환자와 의료진, 그날 밤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사님, 이브라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헬기는 11명만 태울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구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의사의 의무였죠. 윤채원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석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그랬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으로 가시죠. 이브라임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병원 내부는 현대적이었어요.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재건했습니다. 이제 수단 최고의 병원이에요. 복도를 걷다가 한 벽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25년 전의 사진들이었죠. 폐허가 된 병원, 헬기, 그리고 제가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은 어디서? UN 평화요지군이 찍은 겁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았어요. 저는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젊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 품에 안긴 소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은 제 가운을 꽉 쥐고 있었죠. 25년간 이 사진을 간직했습니다. 제 방에 걸어두고 매일 봤어요. 이브라임이 말했습니다.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왜 살아있는지, 누구 덕분인지를요. 우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정원이 조성돼 있었어요. 여기가 헬기가 착륙했던 곳입니다. 이브라임이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곳에 섰습니다. 25년 전의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로터 바람, 아이를 안고 뛰어오르던 순간 무너지는 건물. 박사님, 앉으시죠. 벤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앉았어요. 이브라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제네바에서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150억 달러를 주겠다고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함께 가져오겠다고 했죠. 이브라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민주주의가 뭡니까? 이라크를 봤습니다. 리비아도 봤어요. 그들이 가져온 민주주의는 혼란과 분열이었죠. 중국은 더 많은 돈을 제시했습니다. 200억 달러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항만 사용권, 군사기지, 그리고 자원 채굴권의 대부분 의료. 유럽은 시장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숨어 있었죠. 이브라임이 저를 봤습니다. 모두 조건이 있었어요. 대가가 있었죠. 하지만 박사님은 달랐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선생님은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제 이름도, 제 가족이 누군지도 몰랐죠. 그냥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건 없이 도와주는 나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라. 윤채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심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브라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과 맺을 협정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석유 채굴권을 공동으로, 수익은 7대3으로 수단이 70%. 우리 자원이니까요.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우리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공정한 배분이죠. 병원 10개를 무상으로. 네. 한국 정부가 짓고 한국 의료진이 와서 우리 의사들을 훈련시킵니다. 10년 계획이에요. 청년 2,000명을 한국에서 교육, 기술 교육입니다. 전액 장학금으로요.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재건할 인재들이죠.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건 너무 한국에 불리한 것 같은데요. 이브라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도 이익입니다. 수단이 발전하면 시장이 커지죠.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진정한 동맹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압박이, 그래서 박사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이브라임이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한국 정부에 전해주세요. 우리가 진심이라고요. 25년 전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다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의사일 뿐입니다. 정부의 그런 영향력이. 박사님은 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보다 큰 영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이브라임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네,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 저희를 봤습니다. 미국 대사가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무슨 일인가요? 협박일 겁니다. 한국과의 협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요. 이브라임이 일어섰습니다. 박사님, 이번 주 안에 조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계시면 힘이 납니다. 이브라임이 떠났어요. 저희도 차에 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박사님, 윤채원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날 밤 박사님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10명은 그분들도 원할 거예요. 이브라임이 잘 되는 거요. 강민석이 덧붙였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르툼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25년 전, 이 도시는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브라임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싸워야 했어요. 25년 전 그 소년을 구한 것처럼 이제는 그가 세우려는 미래를 지켜야 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한국인 일행이 보였습니다. 서태웅 박사님이십니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급히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입니까? 청와대에서 박사님과 통화하고 싶어 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요? 네, 긴급 사안입니다. 저는 대사관 직원을 따라 방으로 갔습니다. 보안 전화기가 준비돼 있었어요.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태웅 박사님이십니까?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우리 정부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수단과의 협정을 재검토하라고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박사님, 이브라임 의장을 직접 만나보셨죠?
네, 오늘 만났습니다. 그분이 진심입니까? 정치적 쇼가 아니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브라임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단단한 의지가요. 진심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요. 확신하십니까? 네, 제 생명을 걸고 확신합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형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박사님, 조인식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한국 정부 대표단도 보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조인식은 이틀 후였습니다. 그 사이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르툼의 석양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 뒤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강대국들의 폭풍이요. 과연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조인식 이틀 전이었습니다. 새벽 3시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박사님, 큰일 났어요. 이브라임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했죠.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당장 재건위원회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윤채원과 강민석도 깨웠죠. 재건위원회 본부에 도착하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이브라임이 우릴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회의실로 오시죠. 들어가니 여러 강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1시간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도 동참했어요. 우리 무역로가 전부 차단됐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이미 국경에 군대가 배치됐어요. 재무장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미국이 우리 해외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도 차단하겠다고요. 그럼 우리 경제가 마비됩니다. 석유 수출도 식량 수입도 불가능해져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이브라임이 물었어요. 유럽도 비슷합니다. 무역 협정을 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다 한국과의 협정 때문이었죠. 의장님, 한 강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러다간 나라가 무너집니다. 한국과의 협정을 재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강료도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적으로 돌릴 순 없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강대국들의 압박에 맞서서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브라임은 침묵했어요. 그의 얼굴에 고뇌가 어려 있었죠. 의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외무장관이 재촉했습니다. 이브라임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저를 봤어요. 외국인인 제게 왜 묻는지 이해가 안 갔죠. 하지만 이브라임의 눈빛을 보니 알았습니다. 그는 제게 확신을 구하고 있었어요. 25년 전 저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론 다른 환자들이 더 위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태웠죠.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눈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요. 그리고 지금도 그 눈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브라임의 눈이 빛났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신뢰 때문이죠. 그럼 그 신뢰를 지키십시오.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건 당신의 선택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브라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가 강료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25년간 강대국들에게 휘둘렸습니다. 이제 우리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의장님, 조인식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한국을 믿겠습니다. 강료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반대하진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이브라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가 고백했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두려워요. 한국이 정말 우릴 지켜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브라임이 창밖을 봤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박사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네, 한국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은 수단과의 협정을 이행할 것이다.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수단의 주권과 선택을 존중한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수단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으로 5억 달러를 즉시 제공한다. 의료품, 식량,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다. 회의실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한국이 5억 달러를 즉시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브라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대사가 찾아왔어요. 의장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국과의 협정을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브라임은 침착했습니다. 대사님,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우리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해야 하실 겁니다. 미국 대사가 떠났어요. 저녁엔 중국 대사가 왔습니다. 의장님, 중국은 아프리카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이 우정을 버리지 마십시오. 중국의 우정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됩니다. 중국 대사도 불만스럽게 떠났죠. 밤이 됐습니다. 이브라임과 저는 옥상에 있었어요. 박사님,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은 당신의 신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견뎌낼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함께할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수단 투자를 선언했어요. 총 30억 달러 규모였죠. 조인식은 이틀 후였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흘렀어요. 과연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의리와 신뢰만으로요?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조인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르툼 국제회의장엔 각국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입장할 예정이었거든요. 박사님, 윤채원이 제 넥타이를 고쳐줬어요. 떨리세요? 엄청나게요. 당신은? 저도요. 25년 전엔 의사였는데 지금은 외교 행사에 서 있네요. 강민석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죠. 그날 밤 헬기에 탔을 때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이끌고 있었어요. 서태웅 박사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야말로요. 대통령님께서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박사님이 계셔서 이 협정이 가능했다고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아닙니다. 25년 전 한 생명을 구한 게 오늘의 협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입장 시간이 됐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대 위엔 2개의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인식을 위한 자리였죠. 이브라임이 입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수단 국기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장관과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눈빛으로 교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메시지였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협정 내용을 낭독했어요. 대한민국 정부와 수단재건위원회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의료,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 협력한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석유 공동개발, 병원 건설, 청년 교육 지원 등 총 50억 달러 규모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더 큰 박수가 나왔어요. 조인 순서였습니다. 이브라임과 한국 장관이 각각 펜을 들었어요. 서명이 시작됐죠. 그 순간 회의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국 대사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중국 대사도요. 잠깐만요. 미국 대사가 외쳤습니다. 이 조인식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수단은 아직 유엔 제재 대상국입니다. 이런 협정은 무효예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사도 나섰어요. 수단은 중국과 먼저 협의했어야 합니다. 이건 기존 협정 위반이에요. 이브라임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대사님들, 수단은 주권국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제재는 이미 해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협정엔 배타적 조항이 없었어요. 이브라임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미국 대사가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심각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위협하시는 겁니까? 한국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맹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중국 대사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감히 중국과 미국을 상대하겠다고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왜 제가 나섰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저는 한 소년을 구했습니다. 의학적으론 다른 환자가 더 위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년을 선택했죠. 저는 이브라임을 가리켰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의 눈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를요. 그리고 오늘 그 소년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한국을 선택한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신뢰 때문이에요. 조건 없이 도와준 나라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이익이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관계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대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 대사도 마찬가지였죠. 이브라임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 테이블로 갔습니다. 펜을 들고 서명했어요. 한국 장관도 서명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 박수였어요. 미국과 중국 대사는 무난 표정으로 퇴장했습니다. 조인식이 끝났어요. 이브라임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수단은 새로운 동맹을 얻었습니다. 돈이나 힘이 아닌 신뢰로 맺어진 동맹의료. 25년 전 한국인 의사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한국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구했습니다. 서태웅 박사님, 윤채원 선생님, 강민석 선생님,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윤채원도 울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눈을 닫고 있었죠. 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박사님 연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25년 전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놀랍네요. 한국 대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대통령님께서 귀국하시면 청와대로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외교관이십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브라임이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브라임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나서주셔서 힘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냥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게 진심이었죠. 그래서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했습니다. 수단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나왔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브라임이 말했습니다. 협정은 맺었지만 실행이 중요하죠. 강대국들도 계속 방해할 겁니다. 우린 해낼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25년 전처럼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린 해냈잖아요. 이브라임이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어요.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하르툼의 별은 참 밝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수단의 진짜 협력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하르툼에 있었어요. 이번엔 특별한 행사 때문이었죠. 하르툼 중앙병원 준공식이었습니다. 1년 전 조인식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약속을 지켰어요. 병원 10개 건설 프로젝트의 첫 번째였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도로가 포장되고 가로등이 설치됐죠.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박사님, 저기 보세요. 윤채원이 가리킨 곳엔 거대한 광고판이 있었어요. 한국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수단, 한글과 아랍어로 쓰여 있었죠. 정말 많이 변했네요. 강민석이 감탄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이브라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거대한 시설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뭡니까? 한국-수단 합작 석유 정제 시설입니다. 지난달에 가동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대식 건물들과 거대한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루 생산량이 10만 배럴입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이죠. 한국인 기술자들이 현지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김 소장님입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오셨어요. 중년의 한국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일은 처음엔 힘들었죠. 인프라도 부족하고 기술 인력도 없고 하지만 현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한 젊은 수단인이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사모기 점검 끝났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잘했어요. 하산. 박사님, 이 친구가 우리 팀장입니다. 한국에서 6개월 교육받고 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하산입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배울 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기술도 배우고 문화도 경험하고 여기서 일하는 게 어때요? 최고입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1년 전엔 실업자였는데 이제 엔지니어예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은 병원 준공식이었습니다. 하르툼 중앙병원. 1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한국 건설사가 지었죠. 입구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한국 수단 우정의 상징. 식이 시작됐습니다. 수단 보건부 장관이 연설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 의료 시스템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손을 내밀었죠. 이 병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희망이에요. 이브라임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5년 전 한국인 의사가 제 생명을 구한 그 정신이 이 병원에 담겨 있습니다. 서태웅 박사님을 이 병원의 명예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박사님이 없었다면 이 병원도 한국과의 협력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브라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CT, MRI, 초음파 모두 최신 기종입니다. 삼성 메디슨에서 기증했어요. 수술실도 봤습니다. 5개였죠. 모두 현대식이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15명 상주합니다. 현지 의사들을 교육하는 거죠. 한 수술실에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와 수단인 의사가 함께였어요. 집도는 제가 하고 현지 의사가 보조합니다. 그러다 실력이 쌓이면 역할을 바꾸죠. 한국인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1년이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들 열심히 배웁니다. 저녁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축제였어요. 하르툼 시내 광장에서 열렸죠. 무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수단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K-팝 공연이 시작됐어요. 수단 청년들이 춤을 췄습니다. 완벽한 칼군무였죠. 관중들이 열광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함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한 소녀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15살쯤 돼 보였어요. 저는 파티마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이망이에요.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갔어요. 6개월간 컴퓨터를 배웠죠. 돌아와서 우리 마을에 컴퓨터 교실을 열었어요. 한국은 제 꿈입니다. 저도 한국처럼 발전된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다음은 한국 전통 공연이었어요. 사물놀이와 부채춤이었죠. 수단 사람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봤습니다. 아름답다. 한국 문화가 정말 멋있어. 마지막은 합창이었습니다. 한국 청년들과 수단 청년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아리랑 을 불렀습니다. 한글과 아랍어로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나라 청년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채원도 울고 있었어요. 박사님,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게요. 믿기지가 않네요.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우리가 이럴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하지만 옳은 일을 했어요. 그게 이렇게 꽃을 피웠고요. 공연이 끝나고 이브라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보십시오. 한국과 수단이 하나입니다. 1년 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 뭘 하겠느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병원, 학교, 공장, 일자리, 모든 걸 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동맹이 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코리아 수단, 코리아 수단, 구호가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광장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축제를 즐겼죠. 저는 이브라임과 함께 광장을 걸었습니다. 1년이 기적 같았습니다. 이브라임이 말했어요. 실업률이 반으로 줄었어요. 국민소득은 2배로 늘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희망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미래를 꿈꿔요. 그게 다 한국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용기 있게 선택했으니까요. 이브라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밝네요. 그러게요. 박사님, 25년 전 그날 밤도 이랬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땐 볼 여유가 없었죠. 지금은 볼 수 있어요. 평화로우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별을 봤습니다. 의리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돈과 힘이 아닌 신뢰와 진심이 이긴 거였죠.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또다시 하르툼에 있었어요. 이번엔 특별한 초대를 받았죠. 한국 수단 우정타워 준공식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한창이었죠. 깨끗한 거리, 현대식 상점들, 믿을 수가 없어요. 윤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4년 전과 완전히 다르네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국어를 어떻게?
저도 한국에서 6개월 교육받았어요. 관광 통역 과정이요. 요즘 한국 관광객이 많이 와서 한국어 할 줄 알면 돈을 잘 벌어요.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네, 한 달에 1,000명 넘게 와요. 우정타워 보러, 병원 보러, 석유 시설 보러. 한국이 만든 걸 보러 오죠. 시내로 들어서자 더 놀라웠습니다. 한글 간판이 도처에 있었어요. 한식당, 카페, 편의점. 마치 한국 거리 같았죠. 저기 롯데마트도 있네요. 강민석이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롯데마트 간판이 보였어요. 작년에 개점했습니다. 수단 최초의 대형 마트예요. 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롯데호텔이었죠. 한국 기업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네, 삼성, 현대, LG, 롯데, 신세계 다 있어요. 덕분에 일자리가 엄청 생겼죠. 체크인을 하는데 이브라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박사님, 내일 준공식 전에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아침 8시에 모실게요. 다음 날 아침, 이브라임이 직접 왔습니다. 다 연만이었어요. 그는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가시죠.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학교였어요. 한국수단우정학교입니다. 작년에 문을 열었어요.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운동장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오늘은 한국 역사를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로요.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기술로 발전했죠.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10명이 갔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우릴 둘러쌌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와, 저희 한국 정말 좋아해요. 방탄소년단 아세요? 블랙핑크도요. 한국 드라마도 봐요. 사랑의 불시착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은 한국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꿈이 뭐니? 제가 물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서태웅 박사님처럼요.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알아요? 당연하죠. 학교에서 배웠어요. 25년 전에 우리 의장님을 구한 영웅이잖아요. 놀라웠습니다. 제가 교과서에 나온다니요. 저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한국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거예요. 저는 외교관이요. 한국과 수단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꿈이 구체적이고 밝았습니다. 다음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4년 전 준공한 그 병원이었죠. 원장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수단인이었어요. 박사님, 오셨군요. 저는 압델 라만입니다. 이 병원 원장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하셨습니까?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년간 연수받았어요. 돌아와서 이 병원을 맡았죠.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환자들로 붐볐어요. 하루 평균 500명이 찾아옵니다. 수단 최고의 병원이에요. 수술실을 봤습니다. 수술이 진행 중이었어요. 모두 수단인 의료진이었죠. 이제 우리 힘으로 합니다. 한국 의료진에게 배운 걸 실천하는 거죠. 원장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지금 다른 병원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전국에 10개 병원이 생겼거든요. 저녁엔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수단 우정타워 50층짜리 마천루였어요. 하르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입구엔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 한국인과 수단인이었어요. 상호 존중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이브라임이 설명했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양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4년 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한국과 수단의 협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요. 수단 경제는 4배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큰 이익을 얻었어요. 진정한 윈윈입니다. 수단 대통령 이브라임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4년 전 저는 도박을 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한국을 선택했죠. 그 도박이 이제 확신이 됐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입니다. 25년 전 한 의사가 보여준 인간애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서태웅 박사님께 수단 최고 훈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박사님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브라임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어요. 박사님, 25년 전 제게 주신 생명으로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옹했습니다. 4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녁 파티가 열렸습니다. 옥상 정원이었죠. 하르툼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윤채원이 감탄했습니다. 그때는 어두웠는데 이제 이렇게 밝아요. 전기 보급률이 95%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만든 발전소 덕분이에요. 이브라임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곳이 신도시예요. 한국 건설사들이 짓고 있죠. 5만 명이 살 예정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이 씨앗을 뿌렸고 우리가 키웠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르툼의 별은 여전히 밝았어요. 박사님, 이브라임이 말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박사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너는 살 거야. 꼭 살아야 한다고. 기억해요.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살았어요. 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잘해낸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에도 저렇게 빛났을까요? 그땐 볼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미래를요. 그로부터 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환갑을 맞았어요. 그리고 은퇴를 결심했죠. 마지막으로 하르툼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을요. 공항에 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태극기와 수단 국기를 들고요. 박사님, 박사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브라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수단 대통령이었어요. 박사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사님 덕분에 제 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박사님이 세운 병원에서 제 생명을 구했어요. 박사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이브라임이 직접 운전했죠. 많이 바뀌었죠?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요. 7년입니다. 7년 만에 기적을 만들었어요. 한국과 함께요. 거리는 완전히 현대화돼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됐고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경제 규모가 7년 전의 10배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00를 넘었어요. 믿기지 않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겁니다. 뭡니까? 희망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미래를 믿어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요. 첫 방문지는 성메리 병원이었습니다. 7년 전 재건한 그곳이었죠. 병원 앞엔 새로운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제 동상이었습니다. 이건 박사님을 기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동상 밑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 한 나라를 구하다. 서태웅 박사, 수단의 은인.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분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2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들이었죠. 제가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 1년 후 재회한 사진, 조인식 사진, 그리고 최근 사진들까지 우리의 역사입니다. 박사님과 함께한 역사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5년 전 헬기가 착륙했던 그곳이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르툼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이브라임,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정말 후회 없습니까? 그날의 선택이요. 이브라임이 웃었습니다.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강대국들의 압박은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협력하자고 합니다. 정말요? 네. 작년에 미국, 중국과도 협정을 맺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최고 동맹은 한국이에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박사님, 25년 전 그날 밤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잊겠어요. 박사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너는 살 거야. 꼭 살아야 한다고. 그때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박사님의 그 믿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렸어요. 이브라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박사님이 보여준 그 정신을 다른 나라에 전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이제 도울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을요. 수단 한국 모델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정말요? 네. 이미 에티오피아, 케냐와 논의 중입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나누는 거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녁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열린 7주년 기념식이었어요. 3,000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인과 수단인이 함께였죠. 무대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이었어요. 무너지는 병원, 헬기, 재회, 조인식, 건설 현장.
그리고 현재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이브라임이 말했습니다. 7년 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이익이 아닌 신뢰, 거래가 아닌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를요. 그가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무대에 올랐어요. 3,000명이 저를 바라봤죠. 25년 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제 직관을 믿었죠. 그 선택이 옳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옳았다는 거요. 여러분,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7년이 걸릴 수도, 2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한 생명을 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한 나라를 살렸어요. 그리고 두 나라의 우정을 만들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 박수였어요. 고맙습니다. 수단,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셔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상 정원에 홀로 남았어요. 별을 보고 있었죠. 이브라임이 올라왔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별을 보고 있었어요. 25년 전 그날 밤에도 이랬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땐 볼 여유가 없었죠. 함께 별을 봤습니다. 저 별 보이십니까? 이브라임이 하나를 가리켰어요. 저걸 우리는 한국 별이라고 불러요. 왜요? 가장 밝으니까요. 희망을 주니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하르툼은 빛나고 있었어요. 7년 전 암흑이었던 도시가 이제 별처럼 빛났습니다. 25년 전 제가 구한 소년이 그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리를 넘어 새로운 외교의 모델이 되어서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이 가장 강력한 외교 수단이라는 것을, 그리고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도 별이 떠 있었어요. 하르툼에서 본 그 별처럼 밝게요. 지금까지 25년 전 한 생명을 구한 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태웅 박사님의 선택은 단순한 의술을 넘어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이익이 아닌 신뢰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지금 당장 보답이 없어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다고요. 대한민국이 보여준 진정한 의리와 신뢰의 외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데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